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 벌써 오늘이 12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과 환경의 이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테고요. 사실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환경 문제, 또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것들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그런 주제인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우리나라에는 환경 문제, 환경오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벌써 이게 마련이 된 지는 1990년대 초반에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수차에 걸쳐서 개정이 돼서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그리고 또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또 일조 방해, 그리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상태, 이것을 환경오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예를 들자면 폐기물,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또는 환경호르몬의 문제, 또 산성비나 오존층 파괴, 또 지구온난화, 또 사막화라든가, 또 우리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 또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전 지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환경오염의 그런 주제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바로 그렇다면 이 환경정책기본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바로 환경정책기본법은 아까 들었던 것처럼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법률로 제정이 된 이후에, 여기 보시면 수차에 걸쳐서 개정이 됐지만, 최근에는 2016년 1월, 그리고 작년 2019년 1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금 이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이 이제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환경이라고 하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연환경, 또 하나는 생활환경,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연환경은 말 그대로 지하, 지표, 바다를, 즉 해양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 생태계라든가 자연공간, 경관,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생활환경이 바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를테면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법에도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이런 것과 같이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그런 이제 환경, 이런 것들을 생활환경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환경오염 문제들은 이제 이것과 연관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듯이 이제 여기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기, 수질, 토양 등등의 오염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런 오염 등으로 인해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이것을 환경오염이라고 하고, 환경훼손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서식지 파괴라든가 생태계 질서 교란이라든가 자연경관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각 환경정책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법들이 있는데, 대기환경보존법에는 대기오염 물질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4번에 보면은 이제 가스, 가스란 이제 물질이 어떨 때 연소 합성 분해되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물질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또 이런 가스상 물질뿐만이 아니라 5번에 보면은 입자상 물질, 입자로 되어 있는 것도 이거 대기오염 물질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기환경보존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물환경보존법에는 바로 이제 수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수질오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로 7번에 보시면은 수질오염 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기 물뿐만이 아니라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하면 또 토양오염 물질이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뭐 또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 뭐 등등의 다양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기, 물, 토양 환경 보존법들이 각각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밖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양 환경 관리법이라든가 또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방사능 오염 이런 부분들도 법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소음 진동 관련 법들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악취방지법이라든가 또는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법률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또 폐기물 관리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산업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버려지는 뭐 다양한 종류인 것이죠. 저기도 표현됐지만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 재, 오니, 뭐 폐유, 폐산 뭐 등등의 이런 것들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환경정책 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분야별로 법들이 또 있는데 제일 먼저 대기오염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대기오염이란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법에도 정의가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기 중에 인간이 배출한 한 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이 그 지역에 다수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중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활동에 피해를 주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생활 그리고 재산상 정당한 권리를 갖다 방해받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대기오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기오염 물질은 이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대기오염 물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분자 크기의 굉장히 미세한 그러한 이제 물질인데 그러한 가스상 오염 물질이라는 거예요. 기체상 물질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분진. 최근에는 미세먼지라고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분진과 같이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입자상 오염 물질. 요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대기 오염 물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이제 대기 오염을 갖다가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자연적인 원인과 인간의 활동에 의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연적인 원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화산 폭발이라든가 또는 산불이라든가 또는 먼지 폭풍, 그렇죠? 바람에 의한 뭐 이런 먼지 폭풍 또는 파도, 파도가 웬 대기오염 물질이에요? 파도가 치면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미세한 물방울들이 이제 비산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입자상 물질이에요. 액체이긴 하지만. 또 식물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대기오염물질이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의 활동에 의한 거는 이제 자동차에 의해서 내뿜어지는 배기가스라든가 또 연료를 갖다 연소시키는 과정 또는 산업 공정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죠. 여기도 이제 화산 폭발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자동차에 의한 그런 이제 사진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원인들이 다양하게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일산화탄소예요. 우리 연탄가스라고 이야기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물질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이산화황, 아황산가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먼지 순으로 이렇게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일산화탄소가 가장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대기 오염 물질을 갖다 배출하는 배출원들은 뭐냐? 예,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자동차예요. 자동차라든가 운송수단 이것이 한 46%. 그리고 고정된 배출원에서의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오염 물질들. 뭐 이를테면 공장이라든가 또 산업시설들 이런 데서 이제 배출되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29%. 그리고 이제 산업 공정에서 16%. 그리고 기타가 이제 7%. 이런 형태로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 배출원들을 갖다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바로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의 특징들은 어떠냐? 대기 오염 물질의 특징은 크게 1차 오염 물질과 2차 오염 물질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1차 오염 물질은 말 그대로 오염원에서 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서 직접 대기로 배출되는 물질을 1차 오염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일산화탄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탄화수소 이런 것들이 다 1차 오염 물질이에요. 그래서 오염원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산소 공급 부족할 때 이제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한다라든가,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에서 물질이 연소될 때 발생을 한다라든가, 또 이산화황 같은 경우,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는 황을 포함하는 그런 물질이 연소되면서 이제 나온다라든가, 또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에서 발생하는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또 뭐 먼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황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나오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도 나오고, 또 탄화수소에도 마찬가지로 연료의 일부가 이제 연소되는 과정에서 나오기도 하는 이런 이제 다양한 물질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들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1차 오염 물질들 중에는 우리가 이제 특히 입자상 물질들, 이러한 물질들의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크기에 따라서 10마이크로메타 이하의 크기를 가질 때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 황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보다 더 작은 2.5마이크로메타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이런 경우에는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크기는 보통 PM 2.5 혹은 PM 10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PM이라고 하는 것은 P는 particulate, 입자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M은 뭐냐면은 matter,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M이라는 것은 particulate matter, 그래서 입자상 물질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고요. 그래서 PM 2.5는 2.5 마이크로메타보다도 작은 물질, PM10은 10 마이크로메타보다도 작은 입자상 물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머리카락을 단면으로 자른 건데, 우리 머리카락의 굵기가 50에서 한 70 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거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크기의 이제 입자죠.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뭐 방역 마스크 이런 것들 이제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KF94, KF80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K는 코리아고 F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필터인데, 94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입자 크기가 0.4 마이크로메타. 그러한 입자를 94% 이상 차단하는 그런 정도의 마스크를 KF94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KF80인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입자가 큰, 즉 황사를 차단할 수 있는 0.6 마이크로메타 보다 큰 입자는 차단을 하는, 얼만큼 80% 차단을 하는 그런 이제 마스크의 경우를 KF80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KF94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4 마이크로메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걸 94% 차단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뭐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크기를 0.1 마이크로메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거보다 더 큰 이제 크기를 가지는 한 1 마이크로메타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0.1 마이크로메타 크기의 바이러스는 이게 차단을 못 하는 거죠.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제 방역 마스크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를 직접 차단하기보다는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비말, 침방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말이 돼가지고 전달이 되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때문에, 방역 마스크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KF94,
또 KF80 이런 것들을 이제 착용을 하면은 비교적 안전하게 우리가 이제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공기오염 문제로 매년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효섭 PD입니다. 도시를 뒤덮은 희뿌연 하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미세먼지 공습이 그려내는 풍광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대기오염 문제를 더 이상 환경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보이드 유엔 인권 환경 특별조사관은 전 세계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이가 매년 700만 명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대기오염 피해는 전쟁과 전염병 등으로 숨지는 이들을 합한 것보다 많다는 점에서 충격을 줍니다. 문제는 대기오염의 경우 대부분 눈에 띄지 않아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국가에 살고 있는 이들의 고통은 더합니다. ना पहले तो हम बीमार हो जाएंगे और ये सब मिट्टी धूल जो है और पोल्यूशन धुआं है ये सब अंदर चला जाएगा जो कि हमें लंग्स में परेशानी करेगा और फिर हम ज़्यादा बीमार होंगे. 차량 운행 제한, 공장 가동 중단 등 대책들은 쏟아지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급격한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태국은 인공비를 내린다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เมื่อไหร่ความพร้อมของความชื้นสัมพัทธ์กับเรื่องทิศทางลมพร้อมเขาก็จะทำฝนเทียมทันที 하지만 유엔은 전 세계가 대기질 개선을 국가별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 차원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네.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여기도 표현되어 있지만 지구촌이 대기오염 비상으로 연 700만 명이 바로 이러한 대기오염에서 조기 이제 사망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보도였었는데요. 바로 이 영상은 사실은 올해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에 그런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영상에서 보실 수 있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대기오염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기오염 물질은 이제 1차 오염 물질 말고 2차 오염 물질. 2차 오염 물질은 말 그대로 1차 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른 그러한 것들하고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래서 생성이 되는 그런 물질인 경우에를 2차 오염 물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2차 오염 물질에 들어가는 것들이 질산, 황산, 그리고 오존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질산은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에 수증기하고 결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질산을 형성을 하고 이것이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황산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산화황,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아황산가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이산화황이 대기 중에 수증기하고 결합을 해서 황산을 갖다 만들고 이것도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산성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 그 이산화탄소를 머금어서 비가 사실은 아주 약한 약산성을 나타내요. 대략 이제 pH로 봤을 때 5.86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산성도를 보였을 때 우리가 산성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성비의 경우는 저렇게 이제 비가 내리면은 그 비 내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질 유적들, 특히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의 어떤 이제 그 손상을 갖다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특히 오존의 경우는 이제 2차 오염 물질로서 자외선에 의해서 질소산화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산소 원자가 공기 중에 산소 분자하고 다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오존을 만들게 돼요. 바로 이러한 오존도 오존주의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다 이제 우리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오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대략 한 90% 이상이 성층권에 존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외선을 이제 흡수를 하는데 사실은 지구의 경우 이제 한 10km 상층부까지를 이제 대륙권 또는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10km에서부터 50km에 이르는 그 사이를 갖다 우리가 이제 성층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오존층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 위가 중간권, 열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바로 이러한 이제 오존층의 경우가 오존을 갖다가 통해서 자외선을 갖다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외선을 갖다 이제 차단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사실은 이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제 오존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실은 저 상층권에 있는 오존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 바로 이제 그 대도시에서 대기 중에 이제 질소산화물이 그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산소가 공기 중의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오존을 만드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오존의 농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0.12 ppm 이상일 경우에는 주의보, 또 0.3 ppm 이상일 경우에는 경보, 또 0.5 ppm 이상일 경우에는 중대경보를 내리게 되는데요. 주의보를 내리는 0.12 ppm 이상일 경우에는 눈, 코 자극, 뭐 불안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존 농도가 0.3 ppm 이상일 경우에 이제 경보를 일으키는데 호흡기 자극이나 가슴 압박 그리고 시력 감소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또 0.5 ppm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중대경보가 이제 내려지는데 폐기능 저하라든가 기관지 자극이라든가 또 심하면 폐혈증 이런 것까지 일으키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존 경보를 내림으로써 이런 이제 경보에 따라서 자동차 통행을 금지시킨다라든가 또 어떤 뭐 사람들의 어떤 이제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게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또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런던형 스모그, 또 하나는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예요. 런던형 스모그는 이제 뭐냐면은 가정이나 공장에서 이제 석탄을 사용하는데 이때 석탄 사용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이제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 또는 이제 황산화물 그리고 먼지 이런 것들이 지표 부분에 축적이 돼서 그래서 이제 짙은 회색을 띠고 또 일사량이 적은 특히 이제 겨울철 밤이라든가 또 새벽 이런 데 이제 주로 이제 잘 나타나던 그런 이제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뿌옇게 저렇게 흰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떤 부상도 입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오염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하나는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의 경우에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2차 오염 물질, 예, 대표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들 이런 것들 그리고 탄화수소 이런 것들이 햇빛의 자외선에 의해서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이 되면서 오존을 형성을 하고 또는 알데히드를 갖다 형성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2차 오염 물질로서 연한 갈색을 띤 그런 이제 형태의 이제 오염 물질들이 꽉 낀 그래서 주로 이제 일사량이 많은 이제 한낮에 또는 여름철에 일어난 그런 이제 현상인데 바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요 이제 사진이 로스앤젤레스형 이제 그 스모그인데 이걸로 인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그랬었던 대기오염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산성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기오염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바로 이제 대기오염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이제 수질오염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간 활동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수질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쓰고 버리는 더러운 물, 또 공장에서 버리는 쓸모없는 물, 또 더불어서 농촌의 가축 분뇨와 농약에 오염된 나쁜 물이 하천이나 호수에 들어오게 돼서 물을 오염시키는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수질오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쓸모없는 물, 폐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이 많이 오염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가정에서 버리는 더러운 물, 즉 가정하수 이것이 더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원인이라는 거예요. 즉 생활하수인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들도 사실은 가정에서 버려지는 그런 이제 생활하수에 의해서 오염이 된 그런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요.
특히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거품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공장이라기보다는 가정에서 버려지는 세제들 있잖아요. 세탁 세제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수질오염의 원인은 크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점오염원은 한 곳에서 이제 주로 이제 오염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공장 또는 가정 또는 뭐 축산 농가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한 군데에서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들이 이제 배출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배출이 돼서 배출 지점이 한정이 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면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을 하면은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거에 반해서 비점오염원은 한 곳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범주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논, 밭 또는 도로 또 대기 중에 어떤 오염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에 의해서 씻겨져 내려온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배출 지점이 분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처리를 하거나 예방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사실은 많은 거죠.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수질오염의 이제 지표를 우리가 보통 크게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용존산소량이라고 얘기하는 DO, dissolved oxyge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존산소량. 이거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깨끗한 물일수록 굉장히 많이 녹아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수질오염이 되면은 이제 그 더러운 물이잖아요. 더러운 물일 경우에는 그 더러운 물들을 갖다가 이제 분해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오염물질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많이 이제 소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일 경우에는 산소가 많이 소모가 됐으니까 용존되어 있는 산소의 양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수질이 오염될수록 DO 값은 적어지는 거예요. 깨끗한 물일수록 DO 값은 커요. 용존산소량. 그런데 요거랑 이제 반대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생물화학적 또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데 요건 우리가 BOD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Biological Oxygen Demand. 즉 무슨 얘기냐면은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들, 즉 오염물질들을 이제 박테리아들이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박테리아가 오염물질이 많으면 열심히 분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박테리아도 자기네들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 물속에 있는 그 산소를 갖다 막 그 이제 흡수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호흡을 하면서 분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많이 분해 하려면 할수록 이 산소를 갖다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 오염이 많이 돼 있으면 많이 돼 있을수록 박테리아가 많은 산소를 먹어가면서 분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경우는 BOD 값이 크면 클수록 오염이 많이 돼 있는 경우. DO의 경우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염이 많이 돼 있는 이런 이제 차이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질오염의 이제 문제이고요. 바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그런 이제 피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수질 오염 물질로 뭐 우리가 이제 들 수 있는 이제 다양한 것들을 갖다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영양염료 이것은 질소와 인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잔류성 오염 물질, 중금속, 또 기타 병원성 미생물이라든가 방사성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영양염료의 경우에는 생활하수나 이것들이 이제 세제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는 농촌에서 이제 그 뿌리는 이제 비료들 여기에는 질소나 인이 많은데 이 질소나 인은 바로 물속에 이제 서식하는 미생물들, 특히 이제 조류, 우리가 얘기하는 녹조라든가 적조를 일으키는 이러한 이제 조류들, 이러한 조류들이 이 질소나 인을 갖다가 먹고서 막 이제 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대청댐이 녹조가 발생했다, 팔당댐이 녹조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많이 오염이 됐다. 특히 질소나 인이 많이 포함된 그런 물질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다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조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영양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굉장히 그 조류들이 많이 번식했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을 부영양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염료가 하천이나 바다에 많이 공급이 되면 플랑크톤, 아까 말씀드렸던 녹조류들이 많이 혹은 적조류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녹조나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잔류성 오염물질들은 농약이나 제초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오염물질들이에요. 얘네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고요. 중금속 같은 경우는 공장 폐수나
또는 농약 이런 데 들어있는 납이라든가 수은, 아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런 그 중금속 같은 경우는 생물계의 농축이 돼요. 사람들의 경우도 농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그런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물을 먹거나 이러면은 그게 중독되는데, 특히 수은 같은 경우는 미나마타병, 또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이타이타이병 이런 것들로 인한 그 오염 사건으로 특히 일본에서 이제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이제 오염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위험성도 있고요. 또 기타 이제 병원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또 후쿠시마 원전 같은 데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갖다가 이제 발생시킬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양염류가 많아서 녹조가 일어나는 이제 그 영상을 같이 한번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까지 겹치면서 4대강이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최악의 녹조까지 발생해 녹조를 넘어 독조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낙동강 달성보입니다. 보를 넘는 강물이 녹조 때문에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합니다. 달성부에서 하류 방향으로 10km 거리인 도동서원 앞에서는 누가 강에 녹색 페인트를 부은 것처럼 녹색이 짙습니다. 흐르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보니 마치 잔잔한 호수를 보는 듯한 착각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창녕 함안부까지 내려가니 수력 발전을 하려고 한쪽에 그물로 분리한 곳이 보이는데 녹조가 더 심합니다. 창녕 함안부에서는 지난 6일 1ml당 남조류 세포 수가 71만 개가 넘는다는 측정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가장 녹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독조라떼라는 낙동강 보조성 이후 최악의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4대강은 녹조라떼를 넘어 독조라떼의 아수랑이 되었다. 낙동강 하류 치수원인 메리도 옅어지기만 했을 뿐 녹조 현상은 분명합니다. 경남 지역 지자체는 낙동강 보를 개방하지 않아 수돗물 원수 수질이 나빠졌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의 근본 대책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관련 시, 울산시, 부산시를 포함한 관련 시도와 함께 논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도 수문을 열어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낙동강 녹조 재앙 침묵하는 정부와 부산시장은 낙동강 보개방 선언하라! 하지만 농민들은 물을 많이 쓰는 벼농사철에 가뭄까지 겹쳤는데 굳이 지금 물을 빼야 하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정부가 이 문제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제 녹조 현상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대기 오염, 수질 오염에 이어서 토양 오염은 어떤가? 토양 오염은 이렇게 이제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 생산 활동에 따라서 각종 유해 물질이 토양에 주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각종 식물들, 특히 농산물이 그런 유해한 물질을 흡수함으로써 이것을 섭취하는 인간이나 또는 이제 동물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토양 자체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이제 저해하는, 방해하는 그런 이제 침해하는 그런 이제 현상을 갖다 우리가 토양 오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오염 물질에 의해서 토양들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토양 오염인데, 바로 이러한 이제 토양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오염원으로는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폐전자 제품이라든가 또 뭐 폐전지, 플라스틱 및 비닐 제품, 또 산업 폐기물로서는 폐금속 광산이라든가 폐기물 매립지 등 뭐 다양한 그런 이제 오염 물질들이 사실은 이제 토양 오염을 일으키고 있고요. 농업이나 축산업과 관련된 오염 물질의 경우도 농약이라든가 또 오남용된 비료라든가 가축의 배설물 이런 것들도 원인인 거죠. 토양 오염 물질의 특징은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중금속과 좀 비슷하게 분해되지 않고 잔류성이 강해서 농작물의 생육이라든가 사람의 건강에도 최종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대표적인 토양 오염 물질로는 유기수은, 카드뮴, 비소, 페놀, 구리, 납, 크로뮴과 같이 이렇게 중금속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물이라든가 또는 중간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도 축적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수은의 경우 미나마타병 또는 뭐 이제 카드뮴의 경우 이타이탈병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중추신경마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표적인 오염원으로는 이제 수은의 경우 질소비료공장이나 비닐제조업, 뭐 카드뮴의 경우 이제 도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오염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토양 오염의 경우에는 굉장히 악순환을 갖다 거듭하게 되는데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가스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그 휘발유를 넣는 이제 주유소 같은 데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오염물질들도 토양을 갖다 결국은 이제 오염을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또 그다음에 가축의 분뇨들, 또 대기 중에서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하수까지 오염을 시켜서 그 지하수가 이제 유출이 됨으로써 유출되는 과정에서 어떤 분자상의 아주 미세한 입자로 이제 증발을 했다가 또 다시 비가 내리면서 그게 이제 또 내리고 이러한 이제 악순환을 갖다 이제 거듭하게 돼요. 바로 이렇게 이제 토양 오염과 관련된 이러한 이제 사례를 갖다가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또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부산시가 해운대구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개발 예정지에 들어선 방산공장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토양을 복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기 실탄을 생산하는 풍산 부산공장. 그린벨트에 있는 국가보안시설로 첨단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 토양을 조사했는데 오염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항목은 TPH, 석유계 총 단화수소로 기름 성분의 물질입니다. 킬로그램당 1709mg으로 기준치를 2배 이상 넘습니다. 그린벨트인 풍산공장 토양 오염이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장 내 기름탱크 부근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염물질이 우려 기준을 넘는 지역에는 토양 정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토양오염법에 따라 관할 해운대구청은 올해 4월 정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범위라든지 그다음 깊이, 그다음에 그 농도가 정확하게 지내는지 그걸 한 3개월 동안 실시를 했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토양 정화 명령이 나갔거든요. 시민환경단체는 부산시가 토양 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한다면서 정화 작업을 마칠 때까지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절차를 지금 신속하게 밟겠다라는 것은 토양 오염 문제를 간과하거나 또는 생략하겠다라는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군으로부터 하얄리아 부대 땅을 넘겨받을 때도 토양 오염이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불과 8년 전의 일입니다. 이 센텀 2주구 조성 사업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네, 이렇게 토양 오염도 뭐 그린벨트라든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문제를 실질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돼서 1교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